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정래 작가님의 늦가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인 가와는 사촌 시동생과의 관계를 오해받고 시댁에서 쫓겨나 계모만 살고 있는 친정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가와와 시동생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늦가을, 김정래. 해는 서쪽 망월산 기슭에 걸쳐 있었다. 하늘은 훤칠하니 벗겨져 맑은 옥빛이 없고 투명한 햇살이 물 흐르듯 해원 스님의 회색 법이 자락에 잘게 부서지고 있다. 피부와 살비듬으로 보아 60이 넘은 노인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정정해 보이는 노스님은 소년 같은 동안에 잔잔한 미소를 띤 채 가와를 바라본다. 그 미소는 어지러운 시름을 잠재워주는 것 같았다. 못하고 있는 게요? 냉큼 들어오지 않고서. 목청 큰 사천댁에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도 다 갔는디 되게 꼼지락거리기 싫어하는구먼. 그러고도 밥은 뭔 배심으로 퍼먹는지. 아이고 내 팔자야. 가와의 얼굴빛이 흐려졌다. 그녀는 얼른 해원 스님의 안색을 살펴본 후 시선을 딴 곳으로 피해버린다. 젊디 젊은 나이에 이 노릇을 언제까지나. 나무 아미탑을 간세음보살.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염좌를 손끝으로 헤아려 간다. 가와는 스님 보기가 민망해서 조그만 목소리로 스님을 연발할 뿐이었다. 과거의 생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의 인연을 몰랐으며 과거의 인을 모르니 그 인을 맺는 과가 피할 수 없는 일인 줄 중생이야 알 까닭이 없습니다. 해원 스님은 말을 마치기 무섭게 뒤로 돌아서서 가파른 비탈길을 성큼성큼 내려간다. 잎이 다 떨어져 헐렁한 회나무며 오리나무의 장가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사이길로 스님의 장삼자락이 펄럭펄럭 스쳐가고 있다. 비탈길 아래로 추수가 끝난 텅 빈 들판이 까마득하게 펼쳐있고 그 끝에 읍내의 집들이 저무는 햇살 속에 조용히 묻혀있다. 두어 개의 굴뚝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햇살을 가르며 아슴아슴 피어오른다. 바람은 들판을 휘 돌다가 거뭇거뭇하게 남은 벽구르를 스치며 황토흙 먼지를 흩뿌렸다. 가와는 멀어져가는 스님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문득 바람끝이 맵다고 생각되었다.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늘어진 그림자를 끌며 징검다리를 걷는 사람처럼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옮겨 놓았다. 벌겋게 달아오른 태양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았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바싹 마른 숲을 술렁술렁 뒤집어 놓았다. 가와는 바람에 날리는 치맛자락을 단속하며 가슴 속으로 번져오는 상념을 털어보려 했다. 오스스 한기가 밀려온다. 한낮은 따끔따끔하다가 해가 설핏 딸 즈음에 산속이란 을의 싸늘하기 마련인 것이었다. 더구나 가을이 짙어가는 때 아닌가. 수수깡 울타리가 금방이라도 찌그러질 듯 기울어진 삽작 안에서 그녀는 잠시 발을 멈추었다. 여러 해째 지붕을 이지하나 군데군데 헤쳐진 조가 지붕 위에서 제 길로 자란 마른 풀이 대곡대곡 바람 소리를 낼 뿐 사방은 깊은 적막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한숨이 절로 흘러나왔다. 오메 장승처럼 버티고 섰으면 어쩐디야? 금방 어두워질 건디? 아버지의 상을 벗으려면 1년 남짓 남았는데 소복을 벗어버린 사천댁이다. 자주색 끝동을 물리고 역시 자주고름을 느린 미색 조고리에 마포 치마를 허리깨에서 질끈 동여맨 사천댁은 고함을 질렀다. 그렇지 않아도 목청이 유별난 여자였다. 메주콩은 언제 치우려고 저렇게 느려 뺀다냐? 사람 오장 썩이는 데는 멋이 있단께?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쉬세요. 가와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멋이? 내가 네 엄니야? 허허, 너 같은 딸 둘만 되다간 여기서도 못 살고 쫓겨날 것이다. 환양용 같으니. 치켜 올라간 콧잔등을 벌렁거리며 사천댁은 더러운 오물을 보듯 가와를 쏘아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눈앞이 아물아물 흐려졌다. 어쩌면 지엠이 행실을 그대로 뽐따는고 누가 모녀지간 아니랄게배 반반한 얼굴하며 실실 눈웃음 짓거리가 쏙 뺐어. 아무한테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싸니 소박 안 맞고 백일 것이여. 내게도 눈꼴 사나워 뵀는데 그 댁에서는 오죽했을까. 안 봐도 그린 듯 허는 게 허나단 말이시. 가와는 입술을 치밀고 나오려는 말을 꿀꺽 참았다. 그녀의 행실을 들출 때는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어머니 일만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천댁은 언제나 가와의 어머니를 걸고 넘어졌다. 그녀로서 무슨 말대꾸를 할 수 있을까? 말대꾸를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아버지마저 안 계신 친정에 얹혀 지내야 할 가와의 입장에서 어떻게 계모와 맞선단 말인가. 그녀는 계속 험한 말을 퍼붓는 사천댁의 앙탈을 귓가로 흘리며 뒷곁으로 향했다. 추녀 밑에 세워둔 쌀이비와 도리깨를 집어들고 멍하니 상구릉을 바라본다. 가슴이 저려왔다. 심한 갈증이 있었다. 다리가 휘청거린다. 또 시박 무엇하는 게요? 사천댁의 앙칼진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그녀는 불이 나게 앞마당으로 돌아왔다. 마당 가득히 콩대가 널려 있었다. 널린 콩대를 한쪽으로 몰아서 쌓아놓은 가와는 멍석 위에 몇 번씩이나 비지를 쳤다. 말끔하게 건불이 쓰러진 멍석 위로 다시 콩대를 가지런히 편 다음 도리깨를 집어들고 힘껏 내리쳤다. 찰그락찰그락 어깨 위에서 빙빙 돌아 콩깍지를 두드릴 때마다 콩알이 굴러나왔다. 그녀는 정신없이 타작에 열중했다. 잠시라도 쉴 틈 없이 일을 하자. 그러면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콩타작을 끝낸 가와는 멍석을 말아 광 속에 넣고 서말이 조이 넘을 듯한 콩 함지를 사천댁 앞으로 가져왔다. 사천댁은 팔짱을 낀 채 성깔난 눈꼴로 가와를 쫓고 있었다. 창호지가 누렇게 찌들어 군데군데 찢어진 방문이 열려있고 한무더기에 비친 봇물처럼 방 안으로 기어든다. 문설주에 걸린 지등이 흔들거린다. 한 가닥의 박석 같은 햇살이 지등이 멈칫거리더니 이내 쓰러져 버렸다. 어스름 방기운이 토방위로 기어들기 시작했다. 어둠은 뒷산 여울로부터 피어오르는가. 저녁 안개가 여울에서 짙게 깔려왔다. 저녁밥은 오밤중에야 먹겠구먼. 그놈의 늙은 중 때문에. 야, 정지의 설걱 밑에서 동동주나 한 사발 떠다 놀아. 제풀에 지쳤는지 사천댁의 말씨가 공살구져졌다. 가와는 마음이 놓였다. 계모의 기승이 그만큼에서 끝난 것이 다행이다 싶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독과 나란히 묻어둔 술독에서 동동주를 대접에 찰랑하게 떴다. 달콤하고 톡 쏘는 듯한 술 냄새가 끼쳐들자 종우의 확실한 윤곽이며 입내음이 상기되었다. 가와는 밥알이 동동 떠있는 술대접을 조기전 무침과 함께 사천댁 앞으로 들고 갔다. 단숨에 마신다. 목줄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달게 들렸다. 조기점 한 점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고 양념 묻은 손가락을 빨았다. 이제 바닥났지야. 에그머니 쉬어라. 촛병에 담아 촌온이나 틔우거라. 입속으로는 계속 우물우물 씹으면서 타는 듯한 붉은 노을을 본다. 남자처럼 생긴 얼굴에 허전함이 감돌았다. 이 아는 장에만 가면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나서 얼마나 늦을꼬. 배달은 가와의 동생 경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경술은 어머니가 죽자 사천댁이 아버지에게 제치로 들어와 낳은 아들이었다. 나이는 17이라 해도 키며 귀골이 장대해서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아침 밥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산채며 약지를 지고 사천장을 보러 나간 것이었다. 사천은 가와의 고향이며 계모도 사천 사람이었다. 그곳에서 10리 안팎 떨어진 곳에 가와의 시댁이 있다. 예서 내려다 보이는 음전읍에서 시오리 밖이었다. 가와가 7살 나던 해에 사천에서 이 산중으로 이사 온 것이었다. 가와네가 대대로 살아 내려오던 사천을 뜯자 그녀의 외가도 어디론가 이사해버렸다.
가와 어머니는 유복한 집의 외동딸이었다. 가와는 어릴 적 사천집의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선돌이란 머슴이 분명하게 떠올랐다. 선돌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응해주었다. 가산을 정리하고 식소를 내보낸 후 이곳 외딴 산중으로 이사오자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두 분은 별로 말이 없었다. 각방을 쓰시며 어머니는 항상 가와를 곁에 있게 했다. 그녀가 9살 나던 해 가을, 어머니는 뒷산 느릅나무에 목을 맸다. 가와가 낮잠에 깊이 빠져있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아무도 청하지 않고 혼자서 장사를 치렀다. 손수관을 지어다 땅을 파고 그 고운 어머니를 묻었다. 아버지는 벌벌 떨고 있던 가와를 번쩍 껴안고 볼을 비볐다. 몸속에서 꺽꺽 소리가 났던 것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볼을 힘껏 후려치며 이 애끼 못된 사람 했다. 아버지의 눈에는 파란 불길이 일었다. 그것은 한밤중의 별빛처럼 차갑게 번쩍거렸다. 가와는 뺨이 아파도 울지 못했다. 왠지 아버지가 더 아프게 때려주기를 기다렸다. 가와를 땅에 내려놓은 아버지는 새로 생긴 무덤 위에 술을 줄줄 부어주며 싫은 사람 붙잡는 건 못난 짓이니 자네를 놓아주네. 갈 사람은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모두 제 길이 있는 법이니까. 하고 중얼거렸다. 마저 술병을 자기 입에 물고 고개를 뒤로 젖혀 벌컥벌컥 마셨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버지의 커다란 손에 잡혀 산을 내려왔었다. 석양이었다. 기러기들이 물결 모양으로 떼지어 끼룩끼룩 울며 날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술에 취해 있더라는 것이다. 사천대가 밖에서 예를 올리고 들어오던 날도 아버지는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겼다. 가와야, 이리 오너라. 이제부터 너희 엄마가 되실 분이다. 그녀가 마지못해 절을 하면서 훔쳐보았던 아버지의 눈에 예의 파란 불이 일고 있었다. 넋나간 사람같이 뭘 보는 거요? 가와는 얼른 정신을 가다듬어 빈 대접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섰다. 한 아궁이에 국솥과 밥솥이 앞뒤로 걸려있다. 씻어둔 쌀과 고구마를 얹고 삶아놓은 시래기를 숭덩숭덩 쓸어서 뜨물을 받아놓은 국솥에 넣었다. 진된장을 풀어 간을 맞추고 불티가 부옇게 내려앉은 솥뚜껑을 정하게 훔쳤다. 아궁이 속에 재를 후벼 불씨를 살리고 솔가지를 꺾어 넣는다. 싸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당겼다. 국솥과 밥솥에 불길이 고루 닿으라고 부지깽이로 타들어가는 나뭇가지를 흩어 놓았다. 꺾어 세운 무릎 위에 턱을 받치고 확확 타오르는 불길을 보았다. 불꽃이 뜨겁게 볼을 스칠 때마다 가와는 야릇한 흥분을 느꼈다. 서글프기도 했다. 나흘 전 남편인 종수가 왔을 때 따라 나설 것을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에 이런 남부끄러운 일이 집안 망치는 편이 있담. 하느님이 천벌을 내리신 거지. 다른 피 섞인 자손을 손자라고 안을 뻔했으니 잘 떨어졌다. 못 볼 걸 안 보이느라고 이제 동네에서 더 말라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문전에 얼씬도 말고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쫓겨나면 서로 좋지 않으니까 내 알아서 해라. 그녀가 쫓겨오던 날 시어머니는 차갑게 잘라서 말했다. 가와는 낙태된 아이만은 그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한들 무슨 상관이람. 먹고 자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떠난 남편을 따라 나서는 짓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리 계모가 입살이 험해도 시댁과 친정을 비길 수나 있는 건가. 남편을 따라 나서지 않은 게 역시 잘한 일이라고 가와는 생각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았다 해도 몸과 마음이 남편을 떠난 이상 부부일 수는 없는 것이라 했다. 이제 와서 종우와의 관계를 부끄럽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잘한 일은 더욱 아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뺨을 때린 것처럼 가와도 그런 어쩔 수 없는 심정 탓이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자꾸만 아궁이에 쳐넣었다. 남편 종수가 들이닥치자
사천댁은 가와를 어루고 구슬렀다. 가와가 고개를 숙인 채 잠자코 땅바닥만 보자 끝내 화가 난 사천댁은 한 길씩 뛰어오르며 악을 썼다. 이복에나 강서방, 서방지란 년을 이대로 왜 놓아뒀는가? 매가지를 작심 꺾어 놓든가 정갱을 분질러 앉히지 않고. 그래도 사람 사는 정이 추접해서 용사고 데리러 오니까 싫다 이거요? 오메 저런 배심 좋은 년 처음 보겠네. 아니다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재산 꽤나 남겨준 줄 알고 그걸 충문내서 생병 낚았지. 그래 안 그려? 어머니. 엄니를 불러 뭐할래? 일장 훈계하려고? 그 많던 재산 꽁지에 바람 좋은 알랑한 여편네 못 잊어 입으로 다 퍼마셨어. 생전에 당신 입으로 줄줄 부었으니까 팔자나 편차고 재치자리 고르고 골라온 내 꼴이 요 모양 요 꼴이여. 나짝에 쇠뚜껑 씌웠어. 그렇지 않은 데미야 어떻게 그 얼굴 들고 친정으로 발길 돌려? 사천댁은 자기 가슴을 두 주먹으로 펑펑 치며 개거품을 물었다. 종수는 한동안 장모의 악쓰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더니 쓴 입맛을 다셨다. 어머님 몰래 왔소. 어머님이 여기 온 거 아셨다간 큰 난리를 치를 거요. 음전리까지 왔다가 그냥 가기 못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 어머님이 아셨다간. 가와는 고개를 돌렸다. 가세요. 그리고 종수의 등을 밀듯 말했다. 네, 내일간 다시 오리다. 하는 종수의 말에 오실 것 없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고 싸늘하게 잘라 말했다. 종수는 처갓집 문간에서 그대로 돌아섰다. 사천댁은 종수의 등에 대고 여자가 한번 시집갔으면 죽으나 사나 그 집 귀신이니 데려가라며 고래고래 고함질렀다. 그날 이후부터 사천댁의 냉대라니 무디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가와에게 퍼부어졌다. 그것도 괜찮다. 그러나 죽은 어머니의 행실을 후처인 사천댁이 이러쿵저러쿵 비난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누군가 죽은 홀령을 극락세계로 가게 하는 천도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녀는 지난 봄부터 혜원 스님을 만나면 어머니 천도제를 부탁하리라 마음먹었으나 정작 스님이 찾아오시자 그 말은 입도 번긋하지 못하고 말았다. 사천댁 앞에서 천도제 말을 꺼내기도 못했지만 사천댁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락할 리가 없다. 그녀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면 영원히 저승에 갈 수 없어 허공을 떠돌아 다닌다는데 가엾은 엄마. 가와는 깔고 앉았던 솔가지를 분질러 아궁 위에 밀어놓고 불씨를 돋구었다. 매캐한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이내 솔가지에 불이 붙었다. 불은 기세 좋게 타올랐다. 한동안 솔가지를 꺾어 넣으며 불길을 고르게 펴자 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뜸이 들기 시작했다. 가와는 불길을 국속 밑으로 몰아붙였다. 국이 설설 끓고 있었다. 시래기국의 간을 맞추고 가와는 불티가 부옇게 내려앉은 솥뚜껑을 물행주로 말끔히 닦았다. 이내 반찬을 챙겨 상을 봐놓으면 된다. 그녀가 겨울에 가고 없는 사이에 혹 경수리가 돌아오면 밥을 푸고 국만 떠서 저녁상을 내가면 되는 것이다. 사천댁은 아들과 함께가 아니면 밥상을 받지 않는 성미다. 경수리가 장에 나가는 날은 언제나 저녁이 늦고는 했다. 경수리는 아직 안 돌아온 모양이다. 오늘은 경술의 귀가가 유난히 늦는다고 생각되었다. 이놈의 자식 장에만 나갔다 하면 하뭉차사라고 구시렁거리는 서천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아무래도 경수리가 늦을 것 같은데 어머니 먼저 저녁 드세요. 가와는 마당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놈이 집 놔두고 어디 갈 데가 있겠냐? 이때만은 말씨가 나긋나긋하다. 마당에는 저녁 어스름이 밀려들고 있었다. 소슬바람이 가랑잎을 굴린다. 왈칵 한기가 끼쳐든다. 가와는 다시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솔가지가 수치되고 수치 제로 사이어가는 아궁이 속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타다 남은 잔솔가지에 확 불길이 인다. 불꽃은 파르르 몸을 떨다간 힘없이 쓰러져 갔다. 벌써 따뜻한 곳이 좋으니 한겨울엔 어쩌나. 가와는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은 이곳의 겨울을 생각했다. 어느 해인가 한 길이 넘게 폭설이 내려 노루랑 산토끼가 가와네 집 울 안으로까지 몰려들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듯 겨우내 눈 때문에 발이 묶이기 일수인 이 산골을 사천댁은 언제나 싫다고 했다. 온통 눈밖에 보이지 않는 산중에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사천댁은 줄곧 불평을 늘어놓았으나 아버지는 들은 채 하지 않았다. 가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부랴부랴 친정으로 달려왔을 땐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술이 과했다. 술이 아버지 위안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술은 결국 아버지 생명을 앗아갔다. 가와는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되었다. 그녀는 후유 한숨을 토해냈다. 어느 틈엔가 한숨 쉬는 버릇이 생겼다. 이제 늦가을 미국에 닥쳐올 겨울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가와가 무서워하는 것은 폭설도 아니고 혹한도 아니고 계모 사천댁의 입이었다. 일거리가 없는 겨울 동안 사천댁은 가와의 가슴을 얼마나 깊은 눈구덩이에 굴리고 혹한 같은 냉대로 팽개치는지. 같이 기거할 수밖에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사천댁에게 부대낄 생각만 하면 오싹 소름이 돋고 오금이 저렸다. 아니, 야가 오늘은 왜 이리 늦는다냐? 애미가 집에서 눈이 빠지기 기다리는디 대체 어디서 뭔 짓을 하느라고 안 오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무심한 것은 영락없는 주의 아버지여. 쏙 뺐다니께. 사천댁이 부엌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아궁이 앞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가와를 흘겨보며 부석짝에 쪽을 트리고 앉아 뭘 하는겨? 젊디 젊은 것이 청승은 하고 혀를 찼다. 예의 가와 어머니를 들먹이며. 가와는 하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경술이 왔어요? 하는 가와의 물음에 안 왔다. 다 큰 놈이 암의 집에 오는 길 잃어버렸는갑다. 하고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사천댁은 아들을 끔찍이 위에 바쳤다. 경수리가 장에 가는 날은 목을 뽑고 길목을 지켰다. 귀가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안절부절했다. 사천댁은 슬그머니 술독 쪽으로 발길이 갔고 마시변에 초눈을 튀우라던 시어진 술을 기어이 바닥냈다. 술기운으로 불쾌해진 사천댁은 토방에 털썩 주저앉아 삽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와는 빨랫감에 방걸레를 둘둘 말아 안고 뒷곁을 돌아 냇가로 나왔다. 사방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잎이 져버려 헐렁하게 비어있는 숲은 마른 나무가지들이 마치 까치 둥우리처럼 엉켜있다. 그녀는 냇물에 손을 담그고 경수리가 아무 일 없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배는 다르지만 그래도 피부치라 누나누나 곰살궂게 굴어주는 경수리가 한없이 좋고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대견하다. 가와는 물장난을 쳤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물살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감촉. 문득 시댁 뒷산이 떠올랐다. 진달래가 만개하여 진달래꽃으로 뒤덮인 산등성이가 눈길 선하게 밝힌다. 지난 봄이었다. 시집가서 1년 만에 가진 첫 아기를 유산하고 그 빌미로 가와는 달포 가까이 알았다. 하열이 멋지않아 빈혈이 심하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음력 대보름을 지나고 피를 쏟기 시작하여 2월 한 달을 앓고 나니 봄이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마루 끝에 앉아 내다본 봄날이 너무나 화창해서 그녀는 바람도 쐴 겸 고사리를 꺾으려고 뒷산에 올랐다. 진달래는 만발했고 바람은 명주천을 휘감은 듯 부드럽고 달콤했다. 가와는 파릇파릇 도단한 풀포기에 이름 모를 꽃들이 고개를 번쩍 치켜든 모습을 내려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그곳에서 종우를 만난 것이다. 그녀가 탐스럽게 피어있는 진달래 가지를 꺾으려고 막 다가서는 순간 저만큼 벌렁 누워있는 양복 차림의 남자를 발견했다.
처음엔 죽은 시체가 아닌가 싶어 심장이 쿵쿵 뛰고 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얼굴에 얹어 햇볕을 가린 옥양목 손수건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남자는 죽은 게 아니라 잠이 들어 있었다. 한쪽 귀퉁이에 십자수가 놓여진 흰 옥양목 손수건이 숨결 따라 들썩거렸다. 왠지 십자수가 눈에 익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남자는 손수건을 내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벌떡 일어나 앉았다. 거한은 황급히 돌아섰다. 여자만의 본능적인 위기감이 전신을 훑어버렸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그러나 발작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남자에게서 멀어지려고 했다. 아, 형수님! 남자의 목소리가 발길을 붙잡았다. 형수? 하는 반문과 함께 가와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종우, 남편의 사촌 아우 종우였다. 어머, 도련님! 종우를 반색하던 가와는 어쩐지 주춤했다. 불현듯 종우를 쌀쌀하게 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혼례를 치르고 시댁문을 들어서던 날 종우는 집을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왔다고 누군가 가와에게 귓속말로 전해주었다. 그동안 줄곧 객지로 돌았다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종우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고모 손에서 자랐다는 시조카를, 그것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왔다는데 시어머니는 종우를 못마땅해야 하는 것 같았다. 역마살 낀 사람이라 내 생전엔 못 보겠지 했는데 어쩐 일이다냐? 분명 시어머니의 말투 속에 뭔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으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종수형 장가든다고 사촌 장바닥이 떠들썩하더군요. 작은 어머님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종수형 장가들여 예쁜 며느님 맞으시고. 가와는 종우의 눈길을 느꼈다. 그때 신부를 에워싸고 방 안 가득 앉아있던 일가부치 가운데 누군가 종우는 장가 안 갈겨? 하고 묻자 그는 중이 제 머리를 어떻게 깎습니까? 안 그래요, 작은 어머니? 하며 웃었다. 어딘가 허전한 구석에 엿보이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와는 코끝이 찡했다. 종우는 그의 겨울을 고향에서 보냈다. 이 집 저 집 친척집으로 전전하는 조카를 시어머니는 불러들일 법도 하련만 못 본 채 했다. 어느 날인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불쑥 종우가 들어섰다. 냉수 한 대접 주십시오. 가와는 물대접을 건네지며 물었다. 도련님 저녁은요? 아직 식사 안 했죠?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작은 어머니 하셨다간 형수님만 큰 경을 치십니다. 도련님, 우리 어머님 그렇지 않으셔요. 이왕 오셨으니. 종우는 상을 차리려는 가와의 팔을 붙잡았다. 전 괜찮습니다. 떠주신 물 한 대접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종우는 가와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 다음날부터 종우는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1년 만에 홀연히 나타난 것이다. 아니 도련님, 어쩌면 떠나신다는 말씀도 없이 언제 오셨어요? 종우는 대답 대신 가와의 안색부터 찬찬히 살폈다.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알았어요. 한 달 보름쯤. 어디가 어떻게 나쁩니까? 병원을 가보셨어요? 아는 병인걸요? 가와는 얼굴을 붉히며 배시시 웃었다. 사촌 시동생, 더구나 미혼인 그에게 아기가 유산되었다는 이야기를 입에 담기가 부끄러웠다. 이젠 괜찮으신 겁니까? 그가 조급하게 물었다. 네, 이젠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 쏘이러 나왔잖아요. 종우는 뜻모를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향이 그립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곤 합니다. 하지만 전 아니에요. 제게 고향은 하룻밤 묵었던 여인숙의 더러운 방만큼도 의미가 없었어요. 어쩌다 발길을 돌리면 동구 밖부터 어찌나 썰렁하고 추운지.
한데 지난 1년은 고향이 따뜻한 것 같고 무지무지하게 그립더군요. 형수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종우의 그윽한 시선이 잠시 가와의 이마께를 스쳐갔다. 작은 어머니가 왜 절 미워하는지 아세요? 그는 불쑥 이렇게 물었으나 가와는 고개를 저었다. 시집와서 줄곧 집안에 감도는 냉기와 남편 종수의 어머니에 대한 맹종이 매듭져 있던 터였다. 종수형 밑으로 동생이 있었죠. 종현이라고. 사내였는데 어려서 죽었어요. 살아있다면 저와 동갑입니다. 전 3살 때 작은 집에 맡겨졌어요. 아버지는 농사짓기 싫어하고 술을 좋아하셨다는데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다는군요. 작은 어머니는 원래 찬바람이 도는 성격이시기도 하지만 저한테 무관심이셨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만은 유독 끔찍이 위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형은 제껴놓고 무조건 아우만을 감싸고 도시니 이게 문제였죠. 작은 어머니의 지나친 편애가 어쩌면 종현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원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종수형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좋았어요. 전 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종우 종현이가 9살 되던 여름이었다. 종수는 동생들을 데리고 원천내로 물놀이를 갔다는 것이다. 원천내는 마을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어 한여름에도 한적한 곳이라 했다. 그때 종수가 누가 수영을 제일 잘하는지 내기하자고 했단다. 종현은 승부욕이 남다른 데다 어머니의 비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종우는 동갑내기 사촌의 비위를 맞춰가며 요령껏 놀아주는 방법을 썼다. 환경이 그를 가르친 것이다. 모든 놀이에서 언제나 종현이가 승자였고 작은 어머니는 그 점을 은근히 만족해했다. 그러나 그날만은 이기고 싶었다. 작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자각이 어린 그를 부추겼던 모양이다. 출발부터 앞장서려고 길을 쓰는 종현을 의식하며 한참 신나게 헤엄쳐가던 종우는 주위의 이상한 정막에 깜짝 놀랐다. 분명 금방 어딘가 있어야 할 형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겁이 더럭 났다. 종우는 정신없이 물에서 빠져나왔다. 어느 틈에 물에서 나왔는지 둑에 앉아있던 종수가 종현이 저 혼자 1등하게 내버려두지 어디까지 갔다 왔냐 이 바보야 했다. 종우는 비로소 형의 속셈을 알아차렸고 멋쩍은 듯이 웃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종우는 저만큼 수면 위로 떠오르는 종현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형아야 종현이가 이상하다고 소리쳤으나 종수는 꼼짝하지 않았다. 죽는 게 뭔지 몰랐지만 작은 어머니의 꾸중이 무서워 종현이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무작정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형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쫓겨나 가난한 고모한테 얹혀 살았어요. 작은 어머니는 제가 종현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은 한마디 변명도 안 해주더군요. 형은 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성장하면서 좋아했던 만큼 미워했는데 이젠 형수를 위해서라도 미움을 지울 겁니다. 종우는 고향 마을에서 하룻밤도 묵지 않고 떠났다. 가와가 딴 서방을 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그 소문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전해졌다. 시어머니의 노여움은 대단한 것이었다. 뒷산에서 정을 통한 놈이 누구냐. 애도 이제 보니 그놈의 씨라고 길길이 뛰고 악을 쓰더니 당장 나가라고 호령했다. 가와는 종수에게 종우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그녀가 보따리를 안고 대문을 나서자 남편은 어머니의 화가 풀릴 동안만 친정에 가 있으라는 것이다. 새가 날개짓을 치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가와는 정신을 차렸다. 사방은 어둠이 깊어가고 밤안개가 자욱했다. 안개는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았다. 가와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냇물에 빨래를 헹구고 걸레를 빨았다. 그녀는 젖은 빨래를 안고 어둠과 안개를 헤치며 집으로 향했다. 누님,
누님! 경수리가 돌아왔나 보았다. 경수리가 그녀를 찾고 있었다. 가와는 문득 종우를 생각했고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안개가 머리와 옷을 후줄근히 적셔가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사천댁의 악다구니를 들으러 걸음을 빨리 했다.